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애플이 준비 중인 폴더블 아이폰의 OLED 패널 공급 제조사로 LG 디스플레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음 달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상용화되면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가 빠져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한 배터리 재사용으로 선순환 생태계도 구축될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충전 비용이 저렴하지만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높은 가격의 원인은 전기차 배터리, 차량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부품입니다. 이에 현대자동차가 정부와 물류, 배터리 모빌리티 업계와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실증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위해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 기아기술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글로비스, LG에너지솔루션, KST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은 전기차 이용 주기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리스 운영사에 매각합니다. 사업자는 전기차 보유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배터리 리스비를 지급하는데 사실상 배터리 값이 빠진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겁니다. 배터리 순환 모델도 실증합니다. 전기 택시에 탑재된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할 때 확보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만들어 전기차 급속 충전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대여라는 새로운 혁신 모델로 친환경차 생태계 구축을 앞당길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수도권은 0.33%에서 0.30%로, 서울은 0.09%에서 0.08%로 줄어들었고 5대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 역시 상승폭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지역은 0.46%에서 0.42%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세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22%에서 0.18%로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0.10%에서 0.08%로 0.02%포인트 줄어들었고 지방은 0.21%에서 0.20%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세종의 경우 0.79%를 기록했던 상승폭이 0.48%로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업계에선 이사 대책의 약발이 먹혔다기보단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상승폭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란 분석입니다. 고점 경신에 대한 영향은 계절하고 상관없이요. 작년부터 그 상승폭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에선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봄 이사철 직전인 이달 말이나 3월 초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성영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OLED 패널을 공급할 제조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플의 폴더블폰 제작이 가시화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공급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한 매체는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에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측은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적 답변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애플의 유난스러운 비밀 유지 원칙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애플은 폴더블폰의 핵심 기술인 접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경우 LG 디스플레이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하반기에도 애플의 아이폰 12 시리즈 패널을 공급하며 적자를 줄인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폴더블 패널 공급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현재 아이폰 12 시리즈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폴더블 폰에 양사의 패널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2023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폴더블 아이폰은 7.3에서 7.6인치 크기와 클램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의 강한 매수에도 3,100선을 이탈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 내린 3,086.66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개인이 1조 4,719억 원 대량 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144억 원, 8,623억 원씩 매도하며 낙폭을 키운 겁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에 전거래일 대비 1.26% 내린 967.4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최근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결정에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던 쿠팡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흑석 1구역 등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이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심사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당 지역이 얼마나 정비가 시급한지를 알려주는 노후도 기준 때문인데요. 같은 후보지끼리 다른 노후도 기준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성북 5구역에 지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공공재개발 신청지 성북 5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고 비좁은 이곳은 성인 한 명이 통과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역 곳곳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위태위태하고 빈집도 많아 성북 5구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되는 데 필요한 노후도 조건엔 자신 있었습니다. 성북 5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 공공재개발 사전 컨설팅에서도 평균 84%라는 높은 노후도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LH가 컨설팅한 자료를 보면 이 구역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전체의 74%, 20년이 경과한 주택은 17%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성북 5구역의 노후도가 기준에 못 미친다며 이달 초 구청으로 신청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소유주들이 알아보니 공공재개발에는 2015년 도입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적용돼 건물 노후도뿐 아니라 연면적 노후도도 합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성북 5구역보다 신축 빌라가 많고 노후도도 낮은 성북 1구역의 서류는 반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5구역 소유주들은 구청 관계자들이 1구역만 별도로 노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성북 1구역은 그 공모 기준에 있는 공모 지침에 있는 2025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예 후보의 대상에도 되지 않으니 무언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알려주고 성북구청의 과장, 팀장, 주무관이 함께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1구역은 연면적 노후도를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계획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법무법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랴부랴 5구역도 의견서를 냈지만 시에는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성북 1구역은 이미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2010 기본계획에 따라 연면적 노후도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후도 요건을 달성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뉴타운 출구 전략 등으로 구역 해제당한 곳들은 이전보다 깐깐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노후도나 동의율 요건을 달성하지 못해 수십 년간 예정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은 상대적으로 노후도 요건을 갖추기 쉬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처럼 구역별로 다른 노후도 기준이 적용되면서 주거정비가 시급한 곳이 오히려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내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금감원 재재심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상경집회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징계 논의에서 제외된 예탁결제원의 자본시장법 유권 해석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에도 금감원 앞에 모여든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 내일 열리는 금감원 재재심에 방청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들의 요청은 거부됐습니다. 징계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조사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데 방청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밀실 야합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재재심 방청 대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엄중한 중징계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안전하다고 들었겠는데 예탁원도 서류 위조했고 NH투자증권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추천을 했고 하나은행도 잘못을 했고. 특히 이날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심의에서 빠진 예탁결제원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이 옵티머스에 속은 가장 큰 이유가 예탁원이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공신력을 줬고 금융사가 검증하지 않고 판매하도록 사태를 키운 것은 사기에 의한 미필적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예탁원이 재재심에서 제외된 자본시장법 논란 역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전제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무관리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무관리나 뭐냐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거죠. 그것도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는 필요한 말이에요. 당사자가 배제된 금감원의 옵티머스 재재심 결과가 얼마나 피해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업계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수정입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사상 처음 5만 달러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은 5만 2천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죠. 반면 국내 증시는 횡보세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유동성이 가상화폐로 쏠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신고가 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풍이 불고 있는데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작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때 개당 4,900달러대였던 비트코인이 최근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1,000% 넘게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가상화폐로도 쏠리고 있고 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2030 MZ세대가 정부와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투자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를 비롯해 앨런 하워드, 폴트드 존스 등 헤지펀드 거물들을 비롯한 뉴욕 멜론은행, 모건 스탠리, 블랙록 등 월가의 주류 금융기관들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상승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또 지속되는 저금리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도 급등 배경으로 꼽힙니다.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움직임, 이게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15억 달러치 비트코인 투자와 결제 방안 고려 소식에 최근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매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미 3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6억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소이자 장기적으로 현금 보유보다 상승 잠재력 있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또 디지털 화폐 전문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은 기업과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수요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3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ARK 인베스트 최고 경영자인 캐시 우드는 더 많은 기업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편입할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20만 달러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고든 트레이딩 애널리시스닷컴 창립자는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 진입에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77명의 기업 재무담당 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10명 중 8명은 회사 자산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향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투자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16%고 연내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답변을 대부분 내놨는데 이들의 84%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짚었습니다. 가트너 리서치 책임자 알렉산더 반트는 기업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빠른 확산은 어렵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주류로 자리 잡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를지 변동성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어느덧 시총 1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텐센트나 페이스북, 테슬라, 알리바바, 버크셔 해서웨이, TSMC, 삼성, 비자, JP모건 체이스 등을 모두 앞지르고 있는 시총 규모입니다.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또 그에 맞서서 거품론이나 변동성 우려 등과 같은 비관론도 만만찮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놓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많게는 20에서 30만 달러까지 달할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티은행은 비트코인이 올해 31만 달러까지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고 JP모건은 장기적으로 14만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비관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던 JP모건은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약화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가격 수준은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올해 움직임은 투기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알렉산더 벤트 가트너 리서치 실장은 가상자산이 최근 5년간 보여준 가격 변동성을 극복하기엔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역시나 가상화폐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미국 연준 총재는 달러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달러가 이미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라면서 문제는 민간에서 발행한 화폐라는 점이라며 가상화폐의 한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상화폐 하면 떠오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 말고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들은 알트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총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라이트코인, 에이브, 스시스왑, 도지코인 등 또 요즘에 주요 코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억만장자 기업인으로 알려진 마크 큐바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이더리움 선물을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 들어 눈에 띄게 치솟은 가상화폐로 도지코인이 꼽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면서 올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의 운영사이자 다날의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가 발행한 페이코인이 간밤 2000%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날의 주가가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날 핀테크는 오는 4월부터는 국내 6만여 개 페이코인 제휴 가맹점을 통해서 비트코인 간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페이코인은 앞으로 가상자산을 구매, 보관,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나 랜딩 서비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까지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내 알트코인으로는 플레이드 퀴즈톡, 마로, 메디블록, 메타디움, 보라, 썸씽, 코박 토큰 등 가상화폐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 역시 최근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상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투자 방법 조금 일러주실까요? 네, 직접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국내 거래소 중에 어비트, 빗썸, 코빗 등이 있어요. 여기나 아니면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서 가입을 한 뒤에 각종 코인을 원하는 만큼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 펀드를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펀드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게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있는데요. 이 펀드는 지금 전날 기준으로 총 자산이 약 35조 원에 달하면서 1년 전과 대비해서 10배 이상 불어난 상태입니다. 또 스웨덴 스톡홀름 거래소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트래커 EUR도 있고요. 또 작년 12월에 출시된 비트와이즈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등 핀테크 ETF들 역시 관련 상품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쉐어링 ETF도 있고 글로벌 엑스 핀테크 ETF나 ETF MG 프라임 모바일 페이먼트, ARK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 등이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이 나왔듯이 그 페이코인을 발행한 다날 핀테크의 모기업 다날의 주가가 상승한 사례와 같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서 코인이 상승할 경우에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해외 기업 중에서는 스퀘어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페이팔, 갤럭시 디지털 등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금융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 가상화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이 오늘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에 이어 백신도 개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의 효능 논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항체를 만든다는 얘기는 항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기술 주권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백신 업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술은 세계를 압도하고 있고 치료제도 기술 주권을 확보했지만 백신은 해외 도입에 의존하고 있어 변이된 코로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백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서 명예회장은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겠다며 투자 판단은 셀트리온의 기존 제품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해 주식시장 영향을 경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 명예회장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중증 환자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등 효능 논란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가장 좋은 중증 치료제는 중증으로 가지 않게 조기 치료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망자를 줄이지 않았지 않느냐.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임상은 없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정치권과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같은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기업이 바이러스를 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을 제조 원가로 공급하면서 하는 바보들을 봤습니까? 서 명예회장은 직원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사선을 넘으며 치료제 개발에 힘썼는데 힘이 빠지고 있다며 직원들이 보람을 못 느끼게 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증산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사우디는 다음 달 열린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서 사우디는 원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원유 생산량을 2월과 3월에 하루 100만 배럴씩 추가 감산에 들어갈 것이라 발표했는데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경제 회복 기대감, 또 세계 원유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제 유가 회복세를 고려해 증산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해 들어 전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전셋값은 올 들어 6주 동안 7.5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6.99%를 보인 경기도 양주시로 조사됐습니다. 양주시 아파트값은 지난달 4.86%를 기록해 지난해 상승률을 훌쩍 넘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세대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독자 개발한 이 기술은 자연어 기반 음성 명령을 통해 차량 제어와 내비게이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이 경고등은 왜 커졌어 등의 질문을 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올 하반기 양산차에 최초 탑재될 예정입니다. 기존 차량에선 향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거주자 외화 예금이 올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외국판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은 893억 8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48억 2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며 쌀때 사두자는 매입 행진이 멈춘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말 1,086원 30전에서 지난 1월 말 1,118원 80전으로 32원 59전 오른 바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